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관심사가 약간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부터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한국사,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극동의 아주 끝에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규모도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근데 15세기 말 16세기 무렵에 아시아 지역에 충격을 준 국제적인 외교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글로벌한 세계사적인 변화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반도에만 국한해서 해석하고 바라본 것이 적절한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옆 나라인 중국, 혹은 일본, 또 나아가서는 유럽 세계의 변화와 연동해서 한국사의 변화를 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근래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나 대학원에 수업할 때도 한국사, 한반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특히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변화 과정도 연결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한 59분인데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화파, 18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개화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개화파들이 19세기 이래의 조선 사회, 약 500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조선 왕조가 운영되어 왔거든요. 19세기에 약 20년간에 걸쳐서 괴화파들은 조선 왕조를 급격하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였는지, 또 그 방향이 당시의 시대적인 조건과 환경, 국제 환경 속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좀 좋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무역 질서, 무역의 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서양의 군사적 도발에 의해서 1842년도에 중국이 개항됐습니다. 폐쇄적인 무역 시스템에서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아주 낯선 무역의 룰이 아시아 지역에 강요됐거든요. 강요되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서양이 중국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가장 우월한 지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을 계기로 해서 5개 항구를 열었거든요. 5개 항구를 열은 이유는 중국 소비자들이 영국의 산업화된 상품을 좀 더 가깝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 개항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과의 교류, 통상, 무역을 통해서 중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우리의 국가 정책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지 20년 이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패배했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한 겁니다. 서양식 총포, 증기 군함의 위력에 중국이 패배했다. 그러면 서양의 압력을 회피하고 중국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서양산 무기를 수입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해서 서양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861년도에 양모운동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채택이 되는데요. 양모운동의 내용은 뭐냐면은 군수산업이었습니다. 군수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 보호, 발전시켜서 서양의 뛰어난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공급, 제공하자는 것이 양모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하고 생각이 약간 달랐어요. 개항의 시점도 약 12년 늦었고요. 늦었지만 서양 사람들이 제기하는 위협이라고 해야 됩니까?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느꼈던 강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단순하게 서양산 총포라든가 함선을 구매하고 제작한다고 해서 유럽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유럽의 강력한 군사력의 배후에는 경제력이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서양의 제조업 중심의 강력한 산업 정책이 서양을 이게 부강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 올바른 산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예,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도, 정치 제도,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서양산 무기를 구매하거나 제작한다고 해서 서양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868년도에 명치 유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서양에 대적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842년도에 군사적으로 중국이 패배했습니다. 1854년도에 일본이 미국의 포함 외교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866년도 프랑스와 전투를 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1871년도에 대규모 미국의 함대가 들어와서 전투를 다시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패배했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고요. 그 대신 1876년도에 일본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왜 문을 열게 되었을까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대 일본하고 조선의 관계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좋은 때가 많았습니다. 외구들이 남해안이나 서해안 지역에 침략해 온 경우도 있지만 정부와 정부 간의 외교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교가 중단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1598년도에 전쟁이 종결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요토미 이후에 일본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조선 정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화해 정책을 제기를 했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임진왜란에 대한 사과, 그리고 포로로 잡은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회유책을 제기하면서 같이 과거처럼 잘 지내보자 하는 정책이 표기됩니다. 그 결과가 1609년도 규약조예요. 근데 이 규약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항상 무역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을 6가지 정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국이 외교 문서를 오고 갈 때는 일정한 형식,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한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다. 그게 서계입니다. 두 번째, 서계 외교 문서를 보낼 때 대마 도주는 자기 자신의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 직인은 조선 국왕이 하사한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세 번째, 서계라고 하는 외교 문서는 조선이 혹은 일본이 중국의 책봉, 국가임을 증빙하는 중국 황제의 연호를 쓴다. 네 번째로는 조공 질서를 해치는 용어라든가 문장을 써선 안 된다. 예컨대 일본어로 외교 문서를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문으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조선 정부는 외관이라고, 부산에 있는 외관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약 500명에서 1000명에 해당하는 일본인들이 무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선진 문명을 일본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이게 260년간 지속된 조일 관계, 안정된 조일 관계의 내용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잘 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전의 외교 관계를 외교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거는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60년 동안 외교 관계를 주도하고 일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일본 막부의 쇼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쇼군이 1868년도에 실각합니다. 그리고 쇼군 대신에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일본 천황이에요.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가 1868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교 협상의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엔 쇼군이었는데 이젠 천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조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그게 서계예요. 68년도에 보낸 서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선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보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쇼군의 나라가 아니라 천황의 나라로 바뀌었어. 근대적 국민국가로 바뀌었어. 라는 그런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게 발단이 돼서 외교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 문서를 받아봤더니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가 1609년도에 맺었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약속과는 다르게 외교 문서를 보낸 겁니다. 첫 번째는 대마 도주는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조선 국왕이 하사한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영토이고 일본의 지방 정부에 불과한데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외교 문서에 왜 조선 국왕이 하산 도장을 찍어?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새롭게 도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만 찍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전에는 외교 문서의 발송자가 대마주 태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일본 정부는 대마도주에게 새로운 관직을 내려줬습니다. 천황이. 그거 써라. 세 번째로는 대마도주가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자신의 최고 통치권자, 천황이죠. 메이지 천황이죠. 천황을 황제, 천황, 칙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국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황제나 천황이나 칙이라는 용어는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조선도 그런 용어 안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 본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왜 일본이라고 안 하고 대일본이라고 하냐? 조선에 대해서는 그냥 조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분 나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교 문서가 왜 한문이 아니고 일본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다.
그리고 이 외교 문서를 가져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외관으로 가져온 사람이 복장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인 복장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다. 오랑캐와 문명국의 조선인 관료가 직접 대면해서 외교 관계를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868년도에 외교 문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1870년이 흘렀어요. 1년 동안 일본 정부의 외교 사절단이 부산 외관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접수해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접수가 안 됐죠. 그래서 다시 1870년에 다시 외교 사절단을 똑같이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거부합니다. 71년도에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 문서가 조선 국왕까지 간 것이 아니라 부산 외관 단계에서 끊어진 거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그 외교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한 번만 거부된 것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서 4년에 걸쳐 4차례에 걸쳐서 거부됐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분 나쁘겠죠,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모욕하고 있다, 조선 정부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한론입니다. 일본 정부 외교 문서 접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위신을 깎아먹는 것이고 이거는 군사를 동원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내에서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1873년도에 그게 크게 일어나거든요. 73년도에 일본의 내부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냐면 1871년도부터 73년 사이에 일본 고위 관료의 절반가량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이란 나라들이 혹은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강력한가를 고위 관료들로 하여금 유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세계 정세나 외교적 지식을 파악을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돌아와 봤더니 유럽이 너무 힘이 센 겁니다. 중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너무 초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도발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철회해버립니다. 정한론을 철회해버립니다. 그 대신에 결정한 것이 포함 외교라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의 군사 도발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했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이 모방을 해서 배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무력 시위를 해서 무섭게 해서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조선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외교 문서를 접수시키는 전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운양호 사건, 1875년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일본의 군함 4척을 보내고 또 800명의 병사들이 강화도와 영종도에 상륙해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35명이 전사하게 되고요. 16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이때 동원한 군사력, 일본이 동원한 군사력은 신미양요 당시 1871년에 신미양요 당시에 동원했던 미국 전함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도발에 조선 정부가 굴복합니다. 일본의 힘이 상당히 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876년이죠. 1년 후에 신원과 구로다가 강화도 조약, 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근대적 의미의 조약을 처음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잘 아실 것 같아요. 핵심적인 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율 관세와 취해 법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는 관세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관세를 강화도 조약에 규정에 넣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관세, 근대적 관세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정 관세 이나마 5%라고 하는 저율 관세 조항도 자체도 못 넣습니다. 대신 취해 법권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화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투를 고종이 잘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이나 서양의 경우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외놈이라고 불렀던 이웃 국가인 일본이 저렇게 강해? 어느 정도로 강한 거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대나 산업화의 전력을 제대로 안 보여준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종이 일본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총포를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느냐, 증기식 군함을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서양산 대포를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기뿐만 아니라 일본이 상당히 부유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알게 됩니다. 중국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일본도 부유하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19세기 같은 시기에 중국, 일본, 조선의 총 재정 수입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걷어들인 조세 수입 총량을 비교한 게 있어요. 비교하면 중국하고 일본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토라든가 인구는 중국이 훨씬 더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취하는 조세 총량은 중국과 버금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본은 맘만 먹으면 서양산 무기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10년 식민지가 되기 직전까지 서양산 무기를 제대로 구매할 수 없었어요. 왜 구매하지 못했냐면 돈이 없어서. 군함도 제대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구입한 증기 군함이 1903년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850년대부터 서양산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 19세기 일본과 조선의 재정 총량을 비교해 봤더니 조선은 일본 재정의 7%였습니다. 한 개 정부 기구의 총 세입, 세출 양봐도 적은 거죠.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봐라는 것이었고요. 또 일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외교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 정부가 일본을 무시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 힘세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외교사절단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개조시켜서 조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해가 맞아서 76년도 5월 달부터 6월 사이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외교사절단이죠. 왼쪽에 있는 분이 수신사절단의 대표인 김기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게 보입니다. 당시 44살이었고요. 예조 참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는 외교 관계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조에서 주로 담당을 했는데요. 이 김기수가 1875년도 1년 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한 신출내기였습니다. 국정 경험도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외교 교섭이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수신사절단의 대표로 임명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6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부산에서 일본을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증기선을 타고 갑니다. 또 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기수가 갑자기 일본에 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조선국왕으로부터 일본에 건너가서 이것저것 알아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배 타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혹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새로운 문화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 봐서요. 그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서양인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인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본으로 장기간 여행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안 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설득을 해서 억지로 태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도쿄까지 가게 됩니다. 도쿄에 가서 준비한 외교 문서를 외무성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바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얼마나 센 나라야,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바로 외교 문서를 접수시키고 돌아간다는 말을 하니까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설득했습니다. 당신네 도쿄에 왔으니까 우리의 최고 통수권자인 천황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근대화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노우에라든가 이러한 실력자, 마쿠 실력자를 만나서 당신들이 근대화를 하는 데 필요한 방법, 지식을 전수받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노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야 응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만났습니다. 또 만나기는.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는 종전의 봉건 국가에서 근대적 중앙 집권 국가로 변경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조직이 어떠한지 다 보여줄게 해서 원로원, 내무성, 공부성, 문부성 이런 기관들을 다 공개해 줬습니다. 또 1850년대부터 70년대 전반기까지 유력했던 일본의 산업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산업시설을 모두 시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 1990년대, 80년대 아프리카에서 외교사절단이 오면은 우리 정부가 주로 어디 시찰 많이 권유했습니까? 울산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이런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조선소 특히 관심이 있었던 조선소라든가 이런 근대의 산업시설을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 더 나가서 기밀 상황까지 다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육군, 해군의 군사시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힘세니까 너희들 말 잘 들어 하고 압력을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경험, 44살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단 2달 안에 일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일동기유라고 하는 보고서를 스스로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육군성에 있는 무기 제조소, 군수 공장이죠. 군수 공장의 근대적인 기계 시설을 봤는데 너무 놀랐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갈 때 주변에 있는 양반들, 성리학자들이 함부로 관람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했는데 이거 지키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어찌보면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따라서 배울 필요 없다. 라는 것이 김기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수신사 파견을 통해서 고종이 얻고 싶어 했던 이유가 그게 뭘까? 잘 생각해보면 김기수의 이런 태도는 고종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직접 김기수를 만나서 한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야? 직접 봤으니까요. 2번째, 전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화류는 이게 증기선입니다. 농기구, 공장 이런 거는 조선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일본은 발달되어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냐? 어떻게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김기수의 답변은 저는 그들이 억지로 청한 다음에야 부득이하게 시찰했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외교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액션을, 새로운 액션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시간을 귀중한 시간과의 싸움이 이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을 좀 허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리기에서 스타트 라인이 있었는데 중국이 제일 먼저 뛰어나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뛰어나갔고 우리는 20년 흐른 후에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뭐 김기수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정보를 고종에게 제공한 거죠. 고종은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고 문답이 끝납니다. 근데 1880년도에 4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수신사를 보내요. 왜 보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도 조약에는 무관세 조항이 있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요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청나라에서 그거 잘못됐어. 아주 불리한 조항이야. 그거 고쳐야 돼. 라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그때서야 무관세 조항을 철폐하고 우리도 관세, 해관을 만들고 해관에서 관세를 부과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신사를 다시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대표가 김홍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젊고요. 아주 야심만만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개혁관료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외무성 관계자를 만나서 무관세가 부당하고 우리도 관세 조항을 집어넣는 협상을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니까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기대겠어요? 당시 일본 외무성에 일본 도쿄에 있었던 주일 청국공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시 청국공사였던 하여장, 참창관 황준원 이런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게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1816년도에 일본 정부와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조선의 자주, 독립, 부강을 이루어낼 수 없다. 새로운 외교 정책과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데요. 지금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매우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러시아이다. 러시아가 중국, 일본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이 한중일 중에서 가장 허약한 나라, 약한 고리가 어디냐? 조선이라는 겁니다. 한반도가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아시아 침략의 최선봉이 당신네들이 될 거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힘도 약한데 어떻게 거대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줘요. 첫 번째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되게 위험한 나라다는 거죠. 육군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해군 함정이 200척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선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조선을 좋아하는 나라야. 임진왜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네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친중국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 지금 외교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서양의 오랑캐인데 이 오랑캐들은 공명정대하다. 힘이 매우 강하다.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을 우방으로 끌어들이면 조선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은 미국과 수교하라는 겁니다. 미국이 당신네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외교 정책으로는 균세 정책이었습니다. 균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을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교 관계의 수립만으로 당신네들 독립할 수 없어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세져야 된다. 자강해야 된다. 자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통상의 이익이 있다는 걸 당신네들 알아야 된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면 해외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이에요. 고종이 이것을 아주 짧은 글입니다. 짧은 글에서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살 길은 조선 책략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대량으로 복사해서 조정의 관료들에게 다 뿌려줍니다. 다 읽어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불과 4일 만에 미국과의 수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882년도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체결하는데 어디에서 체결하냐? 조약 초안을 조선이 아니라 중국 천진에서 초안을 다 만듭니다. 중국 사람하고 리홍장하고 미국의 슈펠트가 조미소 통상조약의 초안을 다 만들어줘요. 좀 이상하죠. 조선과 미국의 통상조약 초안을 왜 우리 정부 관료가 만들어야지 왜 리홍장이 다 만들어주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펠트하고 협상을 해서 조약문을 만들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당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진에서 초안을 만들고요. 초안을 가지고 인천으로 가지고 와서 인천에서 조선정부 대표가 참여해서 조약이 체결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은 상당히 조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조선 정부로서는 서양은 미개하고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오랑캐다라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해야 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서양 오랑캐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큰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881년도부터 개화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1876년도에 개항을 했고요. 1880년도에 수신사, 제2차 수신사가 파견이 되고 거기에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 충고서, 당신네들 그러면 안 돼. 충고서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81년도, 1년 후에 근대화, 서구화 정책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1861년도 20년 전에 중국에서 총리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통리아문을 만들었어요. 이 기구는 통상 업무, 외교 사무를 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조선의 경우에는 개혁의 기관차를 앞에 두고 나머지 객차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관차를 만든 게 아니라 기관차를 포함해서 열차, 객체 전체를 서구화의 동력, 엔진으로 삼아요.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무엇이냐면 외교사절단 파견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 서양 따라 배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게 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서양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서양을 따라 배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보다 앞서서 했던 사람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거죠. 중국과 일본이 20년, 30년 전에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양국을 서로 대조, 비교해서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외교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중국은 어떠하였는지, 일본은 어떠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영선사였습니다. 영선사는 중국 천진에 보낸 거고요. 조사시찰단은 일본의 도쿄로 파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조사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화 정책의 초기에는 일본적 모델도 아니고 중국적 모델도 아니고 양측을 다 조사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매우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선사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있다가 다 복귀해버립니다. 영선사의 목적은 단순하게 한두 달 동안 베이징이나 천진에 가서 중국의 양모운동을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세우고 서양식 무기를 제작하려면 과학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과학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선사에 학생들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했는데 1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왜 돌아왔냐면 영선사를 보낼 때 중국하고 조선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은 영선사 파견에 드는 모든 비용은 조선 정부가 대라. 단 중국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잠자리, 거주 공간을 마련해 줄게. 나머지 학비, 체제비, 식비 이런 거는 조선 정부 당신들이 다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의주에서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받아 2만 냥이라고 하는 거액의 차관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영선사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조사시찰단도 일본에 보냈는데 조사시찰단의 체류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중개해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또 받습니다. 17만 엔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선이 개화 정책을 막 하려고 하지만 대단히 곤란한 지경이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짓고 도로 개설하고 철도 놓고 또 함선을 구매하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일본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가게 되면 조선 정부의 총 세출의 일본 정부 세출의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일본 사회의 부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얻게 되는 조세 수입 총량이 계속 증가하죠. 조선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세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 영선사와 조사시찰단 파견을 통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조선도 서구화, 근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사시찰단이 아주 좋은 그 성과를 가져와요. 일본 정부를 아주 샅샅이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시찰단에 그 파견된 관료들은 소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변화했어. 중국이 이렇게 변화하였음을 조선 정부 관료들에게 모두 전파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조선 정부 전체 관료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조선국왕에게 복명합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좀 더 좋은 선택은 이거를 출판을 해야 되겠죠. 출판을 해야 관료도 보고 일반 백성들도 봐서 세계가 바뀌었음을 인지하게 되는 건데 출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1871년부터 73년에 유럽하고 미국을 외교사에서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위 관료의 절반을 보냅니다. 갔다 와서 조사 보고서를 100권을 출판해요. 인쇄 출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본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프랑스가 어떤 나라이고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유럽과 미국의 조사시찰단,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거든요. 근데 일본과 다른 점은 공식적 조사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83년도에는 중국하고 일본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과 유럽에 가야지 해서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별도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인천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에까지 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의 아서 대통령인데요. 아서 대통령이 2차례나 만나줘요. 근데 그 보빙사절단이 절하는 겁니다. 3개 구 고두레라고 하는 황제에게 조공 국가의 신하가 바치는 예를 그대로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외교사절단 보내거든요. 미국에. 그때 일본 정부 대표는 어떻게 했냐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빙사절단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대단히 환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산업
시설, 그다음에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할 외교 사절단 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그런 비용을 감당하겠어요? 이건 다 미국 정부가 제공해 줍니다. 무상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절단의 절반은 미국을 관람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우리도 이제는 산업혁명의 발상지를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84년도 5월 달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조선 정부의 외교 정책, 개혁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